여기는 지금 집안산 속에 들어갔어요. 글을 올리지 말고 춤도 추지 마라. 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이후 지지선언으로 이 든든한 지원금을 얻은 것 같은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뭐 양자대결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물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 경계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만 그것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개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정권 연장 후보 쪽에서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쪽에서 봤을 때 뭐 배부른 욕심인지 뭐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러니까 40%가 아니라 50% 지지율은 돼야 안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뭐 총선 결과에 지금 다당제 아닙니까? 어느 정당도 뭐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이 그나마 좀 많은 표, 압도적인 표로 당선돼야만 어떤 강력한 정통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당연한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현재 지지율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캠프에서 보기에는 가장 최악의 순간을 봐야 되니까 30대 후반을 지지율로 보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 벌써 바른정당에서 많은 이탈자가 나와서 홍 쪽으로 가고 있고 홍 후보님 쪽에 지지율이 보수에서 급격하게 직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또 자기의 기존 지지율은 심상정 후보한테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위기감을 발동하는 그런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왕 당선시켜 주실 거면 좀 압도적으로 해 주셔야 이후의 국정 운영의 정통성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갈 때 이 양면이 있습니다. 이 양면 중에 저는 오히려 위기감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오늘 탈당한 사람들 중에 딱 보면은 경남권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상규 의원하고 진주의 김재경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 의원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세가 매우 강한 데입니다. 분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탈당해서 홍준표 후보로 가면은 강력한 결집이 더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내일 유세에 보면은 마산 유세와 진주 유세를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문재인 후보가 이제 몸살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게 그동안 그 문재인 후보의 유세 현장을 뭐 나이트클럽이다, 전국 순회 공연이다, 뭐 이런 비유들이 있었는데 춤추지도 말고 함부로 이야기 좀 말아라, 뭐 이런 당부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당 지도부에서 이제 이런 지도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사고 치는 거는 오히려 지금 당의 중요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지금 말로 지금 사고 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큰 것 같아요. 춤 자제할 문제는 뭐 춤 저런 거야 뭐 어떤 유세장의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지금 보수 괴멸론, 그다음에 지금 뭐 추미애 대표라든지 송영길 본부장이다. 지금 뭐 우리 90%는 다 당선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당의 포인트들 이런 분들이 지금 말 실수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만 계속 뭐 SNS 지금 중단하고 하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층부에서 선거 승리를 지금 당연시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 괴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이 선거를 조금이나 안다는 분들은 오히려 1위 후보는 이때쯤 되면은 좀 다투거려 나가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확장될 것인가. 아까도 이제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2위를 홍준표 후보가 한다라고 치고 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득표율이 올라가면 만약 당선되더라도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석수가 보십시오. 지금 벌써 90석 플러스 13석이잖아요. 90석에서 13석 더해지면 벌써 이제 100석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 내에서 실제로 100석 넘은 정당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뭐 괴멸이라고 규정을 하면 그분들이 그 어떤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그동안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뭐 승리한다는데 이게 도취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지도부부터 먼저 좀 이 정말 이 승리했다라는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보수 결집도 결집이지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종우 실장님,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었다.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일단 지금 친문 쪽 그 지지자들이 댓글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심상정 후보 지지하는 것을 막아라. 이런 어떤 인터넷 속에서 그래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정의당 지지자들과 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거죠.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40% 되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11%까지 나온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추세선이 계속 올라가서 15%까지만 나온다 치면 40대 15하면 어떻게 되죠? 55%예요. 55%가 진보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51대 49, 48로 문재인 후보가 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40%대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건 명확하죠. 15%가 만약 된다 그러면 아마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30% 중후반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만약에 올라가서 30%대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은 바로 그렇게 해서 켜졌고 이 춤추는 분위기도 사실은 심상정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 높아짐으로써 생겨난 빨간불입니다. 글도 올리지 말고 춤도 추지 말아야지. 문재인 후보가 이제 집안 단속에 나선 모양새는 분명해 보이는데 반대로 이분은 뭔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딸을 오랜만에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지도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지도자이고 안설이의 아버지 안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도 기대해요. 원래 안철수 후보의 딸이 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논란을 불식시켰지만 너무 저런 대응이 뒤늦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아서요. 예, 저는 근데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바른정당 탈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뭐 국정농단의 철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그렇죠. 떠나간 분들한테는 뭐 국민의당도 그런 말을 하겠죠.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만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하고 연대연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어차피 떠나간 사람 떠나간 거 그들로부터 팽당한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이 단일화요? 네, 안유 단일화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죠. 그러면 이제 이때 유승민 의원도 뭐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하지만은 자기도 누군가와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이 분위기를 환영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연대연합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이후의 정치적 전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보면 지금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저는 이제 저거라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을 떨쳐낸 거죠. 사실 호남표를 지금 그동안 겨냥해서 사실 손을 못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호남표 같은 경우 아니 바른정당하고 탄핵에 그 한 당장 어떻게 하느냐, 또 자유한국 전신 새누리당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반이 나가버렸다면 이제는 또 그런 명분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대통령의 뭐 유승민 총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공동정부 구성하는 제가 볼 때 그 어떤 작업들을 막 김종인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하지 않겠나. 이게 성공한다라면 4일날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쪽에서의 이제 홍준표와 그 단한 이제 것들,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이제 단일화. 이게 자체가 마지막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겠죠. 예, 유승민 후보에게 총리직을 준다고 제안을 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일단 뭐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은 총리직에 뭐 겉으로는 일단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공동정부 구성이 중요하다.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최고의 목표는 일단 개헌입니다. 예. 개헌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 이걸 할 수가 있다면 뭐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도 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최후의 변수는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의 여러 가지 연대 모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좀 딱딱하게 굵직한 이슈로 쭉 왔는데요. 다음 주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